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과학자 도장 깨기. 오늘의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숨 한번 크게 쉬어보시겠어요? 방금 저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산소로 호흡하지 않으면 죽죠. 전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 250년 전만 해도 인류는 이 당연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공기라는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공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숨을 쉬는 원리가 뭔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소는 과연 누가 발견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 강남에는 특이한 카페가 유행했습니다. 바로 산소 카페라는 건데요. 카페 벽에는 산소 공급기가 달려 있었고요. 손님들은 헤드셋, 마이크 같은 걸 쓰고 산소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소를 마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대기 오염 문제가 생겨나던 때라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했거든요. 좀 희한한 풍경이긴 한데요. 요즘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한편으론 이해도 되죠. 그런데 18세기부터 산소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공기라고 생각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조집 프리스틀리입니다. 조집 프리스틀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엄청난 분입니다. 1733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기체라는 말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에 10가지 종류의 기체를 발견한 분이거든요. 암모니아랑 웃음가스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 이런 걸 밝혀내서 기체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인데 사실 과학은 이분한테 부업이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었거든요. 요새는 과학이랑 종교가 서로 되게 다른 분야이지만요. 그 당시엔 똑똑한 사람들이 자연현상도 연구하고 신학도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턴이랑 케플러도 마찬가지였죠. 프리스틀리도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젊을 때부터 유명한 과학자들의 과학 강연을 열심히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사람이 벤저민 프랭클린이에요. 벤저민 프랭클린. 다이어리 아시죠? 자기 관리의 끝판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시간이 돈이다 라는 명언도 남기셨는데요. 그분이 미국 정치인이지만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영국에 과학 강연을 하러 왔다가 프리스틀리를 만났는데요. 어느 날 프리스틀리가 프랭클린을 붙잡고 자기가 전기에 대해서 실험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프랭클린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책으로 내보지 그래 해서 프리스틀리가 진짜 책을 내요. 그게 바로 전기학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꽤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어서 프리스틀리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의 모임인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과학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프리스틀리는 1767년에 재미있는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탄산수 있죠? 탄산수를 발명한 것도 바로 프리스틀리입니다. 탄산수가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입니다. 톡톡 쏘는 맛이 나는 것도 이산화탄소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왠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산소가 발견되기도 전에 이산화탄소가 먼저 발견됐습니다. 그때는 이산화탄소라고 부르지 않고 고정 공기, Fixed Air라고 불렀어요. 그럼 프리스틀리는 탄산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프리스틀리는 그때 양조장, 그러니까 맥주 만드는 공장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맥주 공장 발효 탱크 위에는 항상 냄새나는 가스 덩어리가 떠 있었는데 그게 고정 공기, 이산화탄소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프리스틀리는 공장에 가서 이걸 관찰해 봅니다. 이 고정 공기가 물에 잘 녹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고정 공기가 물에 녹아서 물 위에 약간의 거품이 뜨는 거예요.
프리스틸리는 겁도 없이 이 물을 마셔봅니다. 그랬더니 어라? 톡 쏘는 맛이 나는 게 천연 샘물에서 나오는 탄산수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천연 탄산수가 비싸고 인기도 많았거든요. 프리스틸리는 야, 이러면 탄산수 집에서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모아요? 우리도 지금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프리스틸리는 그 옛날에 직접 장치를 만들어서 해냅니다. 재밌는 건 동물의 방광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쪽에는 수조의 병이 뒤집힌 채로 들어가 있고요. 그 병에는 고무관이 연결돼 있어요. 고무관은 동물의 방광과 연결돼 있고 방광은 작은 물병과 연결돼 있습니다. 프리스틸리는 이 작은 물병 안에 분필, 즉 석회석을 넣어놓고 황산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정 공기, 이산화탄소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럼 그 병에 연결된 방광이 마치 공기 펌프 같은 역할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수조에 있는 병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병에 든 물이랑 섞이겠죠? 프리스틸리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인공 탄산수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유럽에 탄산수 광풍이 불었어요. 콜라, 사이다, 탄산수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결국 프리스틸리는 왕립학회 최고 영예인 코플리 메달을 받게 됩니다. 왕립학회 회원들이 이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하지만 뭐니 해도 프리스틸리를 불후의 과학자로 만들어준 건 산소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 아닌데? 교과서에서는 산소는 라부아지에가 발견했다고 배웠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프리스틸리가 산소를 먼저 발견하긴 했는데요. 이걸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프리스틸리가 살았던 18세기는 화학이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하고는 화학 현상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믿었던 건 플로지스톤 설이었는데요. 플로지스톤은 그리스어로 타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불에 잘 타게 하는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물질 속에 플로지스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플로지스톤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아는 연소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플로지스톤 가설에 기반하면요, 나무처럼 불이 잘 붙는 건 나무에 플로지스톤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돌처럼 불이 잘 안 붙는 건 돌에 플로지스톤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가설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무언가가 불타서 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속을 태우고 남은 재 질량을 재보면 오히려 질량이 늘어나 있어요. 야, 근데 고정관념이 참 무서운 게 당시 과학자들은 플로지스톤 설을 지켜낼 방법을 찾습니다. 뭐냐? 플로지스톤에는 질량이 플러스인 게 있고 마이너스인 게 있다. 금속 같은 건 질량이 마이너스인 플로지스톤이 들어있어서 불에 태우면 질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다. 왜? 마이너스 질량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 뭐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데 절대 이분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플로지스톤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년을 이어져 오던 거거든요. 프리스틸리 역시 플로지스톤 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발견하고도 산소를 산소라 부르지 못하고 탈플로지스톤 공기라고 불렀습니다. 산소에 왜 이런 이름을 붙였던 걸까요? 프리스틸리는 이론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실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1774년 8월 프리스틸리가 평소처럼 실험을 합니다. 수은을 태워서 얻은 붉은색을 띠는 수은체. 요샌 이걸 산화수은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스틸리는 이 산화수은에 돋보기 렌즈로 햇빛을 비춥니다. 가열하는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 다시 은백색 수은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프리스틸리는 이 신기한 기체를 여러 개의 병에 모아서 실험을 해보는데요. 이 기체가 차 있는 병에 촛불을 넣었더니 촛불이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또 생쥐를 넣어봤는데요. 이 기체가 들어있는 병에서 쥐가 4배나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불도 더 잘 타게 하고 생쥐를 더 오래 숨 쉴 수 있게 하는 이 성능 좋은 기체, 프리스틀리는 여기다 산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탈플로지스톤 공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기체 안에는 플로지스톤이 아예 없거나 너무 적어서 다른 물질에 있는 플로지스톤을 더 잘 빨아들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촛불이 잘 타는 이유는 이 기체가 촛불에 있는 플로지스톤을 활발하게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탈플로지스톤 공기에 대한 논문을 1775년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프리스틀리보다 2년 정도 전에 산소를 발견한 사람이 또 있어요. 스웨덴의 칼 비렐름 셸레라는 화학자 겸 약사인데요. 셸레는 자신이 발견한 산소를 불의 공기라고 불렀습니다. 셸레도 산소가 있으면 불이 더 잘 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논문을 프리스틀리보다 늦은 1777년에 출판합니다. 왜냐? 인쇄소에 논문을 맡기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인쇄소 실수로 그동안 논문이 출판되지 않았던 거예요. 야, 기가 막혔겠죠? 이렇게 과학사에는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발견이 앞다퉈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뉴턴과 그 경쟁자들도 그랬었잖아요. 하지만 프리스틀리와 셸레 둘 다 산소 발견의 공로를 뺏기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1779년 프랑스의 한 부유한 과학자가 불의 공기, 탈플로지스톤 공기에 산소라는 이름을 붙여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든 사람, 기체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현대적인 이름을 갖게 해준 화학의 아버지. 누굴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앙투안 라부아제입니다. 프리스틀리보다 10살 어린 라부아제는 프리스틀리와 달리 평생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파리에서 성공한 법률가였거든요. 거기다 엄마도 부자여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기까지 했습니다. 라부아제는 나중에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법학으로 학위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법학보다는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25살에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최연소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화학사의 중요한 획을 긋게 되는데요. 젊을 때부터 전도 유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라부아제는 돈도 많고 나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실험을 거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요. 1772년에 다이아몬드 무려 3캐럿짜리 다이아를 루브르 광장 한복판에서 태우는 실험을 합니다. 실험은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다이아몬드를 밀폐된 병에 넣고 아주 거대한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태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타서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지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3캐럿이면 지금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가죠. 라부아제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라부아제는 다이아몬드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기체로 변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었던 거죠. 또 신기한 건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던 병의 무게가 그대로였다는 건데요. 다이아몬드가 사라져도 병의 무게가 같다? 화학 반응 전과 후의 물질의 질량이 같다는 거.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라부아제는 이 실험을 연소 현상에 관심이 있어서 한 거였지만 나중에 질량 보존 법칙의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라부아제가 플로지스톤 가설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겁니다. 플로지스톤 가설에 따르면 물질이 불에 탄 이후에 질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마이너스 질량을 가지는 종류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라부아제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질량이 늘어났으면 뭔가가 추가됐다는 거 아니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왜 뭐가 빠져나갔다고 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라부아제는 당시 사람들이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플로지스톤 가설에 모든 걸 끼워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을 밀폐된 플라스크 안에 넣고 태워보는 실험을 합니다. 이때 라부아제의 질량을 너무 사랑하는
질량 덕후입니다. 태우기 전과 후로 물질의 무게를 정확하게 쟀어요. 그랬더니 태우고 나면 물질의 무게가 늘어나는데 물질의 무게가 늘어난 만큼 공기의 무게가 줄어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라부아지에는 물질을 태우면 그 물질이 공기 중에 어떤 성분을 흡수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 라부아지에는 물질이 공기 중에 어떤 성분과 결합하는지, 그러니까 산소의 존재까진 알아내지 못했어요.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누군가로부터 얻게 되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프리스틀리입니다. 1774년 가을에 라부아지에가 만찬을 열어 과학자들을 초대했는데요. 여기에 당시 파리를 방문했던 프리스틀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프리스틀리도 산소, 즉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를 발견해낸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논문을 발표하기 전이었어요. 라부아지에는 자기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함구했지만 프리스틀리는 정보 공개에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은을 태운 재를 가열해서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를 발견해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라부아지에는 이 공기가 불을 더 잘 타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실험에 실마리를 얻습니다. 라부아지에도 바로 수은을 태우는 실험을 해보는데요. 이번에도 태우기 전후로 수은의 질량을 정확하게 재봅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수은의 질량이 늘어난 만큼 공기의 질량이 줄어들었는데요. 밀폐된 용기 안에 있던 공기 중 정확히 20%의 공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20%의 공기가 수은을 태우는 데 쓰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20%의 공기가 나머지 80%의 공기와는 다른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779년 라부아지에는 이 공기에 산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옥시젠을 붙입니다. 산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산소라고 부른 겁니다. 라부아지에는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공기에도 이름을 붙였어요. 아조트라고 하는데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오늘날 질소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은 공기 중에 산소가 약 21%고요. 질소가 78%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라부아지에가 그 당시 상당히 근사값으로 알아냈죠. 자, 여기서 보면 셜레, 프리스틀리, 라부아지에 이 셋이 공기에서 산소를 분리해냈다는 건 똑같은데요. 라부아지에는 나머지 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라부아지에는 산소를 플로지스톤 설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큰 차이예요. 라부아지에는 산소가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산소를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체로 인식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라부아지에는 불에 타는 현상도 새롭게 설명합니다. 기존의 플로지스톤 설에서는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서 불에 타는 거다라고 설명했다면 라부아지에는 외부에 있던 산소가 물질에 결합해서 불에 타는 거다 하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물질이 불에 타고 나서 오히려 질량이 증가하는 것도 깔끔하게 설명이 되죠? 라부아지에는 1775년 9월 파리에서 열린 과학회의에서 자신이 산소에 대해 알아낸 사실들을 발표합니다. 프리스틀리에게 실험 이야기를 들은 지 1년 만이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 결과를 참고했을 텐데 프리스틀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산소 발견의 공을 전부 자기가 가져간 거죠. 프리스틀리는 라부아지에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프리스틀리한테는 누가 공로를 인정받냐 보다는 그 발견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라부아지에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산소 그리고 산소의 화학 반응을 가장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라부아지에는 연소에 이어서 호흡 이론까지 새로 정립해내는데요. 기존의 플로지스톤 설에선 숨을 내쉬는 것도 우리 몸속에 있는 플로지스톤, 즉 불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라부아지에는 호흡에서도 플로지스톤을 아웃시켜버립니다. 호흡은
음식 속의 탄소가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이고 이때 발생한 열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한다. 이런 이론을 펼친 거죠. 드디어 현대적인 의미의 호흡과 가까운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100년간 유럽을 지배했던 플로지스톤 설은 1790년대 초에 폐기가 됐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단연 라부아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부아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발견을 하고 이론을 내놓는데 유리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험 장비입니다. 프리스틸리를 생각해보면 프리스틸리는 집에서 실험을 많이 했고요. 생활용품이나 주방에 있는 도구로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부아제는 어떻습니까? 항상 최첨단 실험 장비를 사용했어요. 라부아제는 여러 가지 나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화약 제조 감독관 같은 일도 해서 무기 공장에 있는 최첨단 실험 장비를 다 쓸 수가 있었어요. 본인 돈으로 산 비싼 기계도 있었습니다. 조수도 여러 명 있었고요. 구경꾼들이 실험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실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질의 무게를 0.0005g까지 잴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저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기체의 아주 미묘한 질량 차이를 정확하게 잴 수 있었어요. 화학 실험에서 정확한 측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라부아제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것도, 비슷한 발견을 했던 다른 과학자들을 앞설 수 있었던 것도 장비빨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엔 열정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열정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애정과 응원만이 지금도 프리스틸리처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라부아제 같은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라부아제가 프리스틸리보다 유리했던 점이 또 있습니다. 사실 라부아제에게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라부아제의 아내 마리 안입니다. 라부아제는 젊을 때 세금 징수원으로도 일을 했는데요. 당시 상사의 딸인 마리안이랑 결혼한 겁니다. 마리는 교육 수준이 높고 여러 외국어에도 능통했어요. 영어, 불어, 독일어, 라틴어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라부아제를 도우려고 화학 교육도 받았고요. 유명한 화가에게 그림도 배웠습니다. 마리가 라부아제를 어떻게 도왔냐? 우선 논문 번역을 했습니다. 플로지스톤에 대한 논문들과 프리스틸리나 헨리 캐번디시의 논문을 번역해준 덕분에 산소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죠. 또 라부아제가 실험을 할 때면 옆에서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라부아제가 책을 낼 때면 실험 과정이나 장비에 대한 사파를 마리가 그려서 넣었죠. 마리는 라부아제의 연구 결과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영어랑 라틴으로 번역해서 출판해줬습니다. 사실상 마리도 과학자나 마찬가지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는 여성이 조명받지 못할 때라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거죠. 지금 와서는 라부아제가 화학의 아버지라면 마리는 화학의 어머니가 아닐까, 이렇게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 실험하는 그림 정도만 남아있는 마리. 하지만 라부아제가 유명해진 데에는 이렇게 숨은 공신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면 라부아제가 우여곡절도 없이 승승장구한 것 같은데 사실 라부아제의 새로운 이론이 한 번에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원로 화학자들 사이에선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라부아제 쫄지 않죠? 라부아제는 아예 이번엔 자신의 이론에 맞춘 새로운 화학 언어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현대 화학의 기초가 된 화학 명명법 탄생했는데요. 그전까지 화합물의 이름은 대부분 연금술사들의 이름을 만들어 놔서 어렵고 복잡했어요. 예를 들면 황산은 독한 기름, 황산칼륨은 안티모네 버터, 붕산은 훈베르크를 진정시키는 염. 뭐야 이거? 이런 식이었습니다. 거의 뭐 호그와트 아닙니까 이거? 드래곤의 발톱에 붙은 이끼 뭐 이런 거잖아요. 라부아제는 뚜렷한 기준을 세워서 이름들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산소, 수소, 황산 이렇게 원소들의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화합물은 예를 들어 산소와 질소가 결합됐다? 그러면 산화질소, 산소랑 철이 결합했다? 산화철, 이렇게 규칙성 있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한테도 익숙한 표기법이죠. 이 덕분에 어떤 화학자든 자기가 발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훨씬 용이해집니다. 이런 화학 명명법이 담겨 있는 책이 라부아지의 역작, 화학원론입니다. 이 책은 화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책인데요. 새로운 연소 이론, 33종의 원소 목록, 질량 보존의 법칙이 기록돼 있고요. 방정식을 도입해서 화학 반응을 표기했습니다. 뉴턴이 프린키피아로 과학혁명을 일으켰다면 라부아지에는 이 책으로 화학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이 책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최초의 화학 교과서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화학원론이 출판된 1789년, 이때 프랑스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뭐죠? 바로 민중의 대혁명,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죠. 극심한 빈부격차로 일어난 이 혁명에서 부유층이었던 라부아지에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라부아지에는 세금 징수 조합의 간부였어요. 당시에는 왕을 대신해서 세금 징수 조합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귀족한테선 안 걷고 서민한테서만 왕창 걷어서 자기들 이윤도 남겼죠. 라부아지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세금 징수 조합장의 딸이랑 결혼했습니다. 게다가 조합의 지분을 3분의 1이나 갖고 있는 대주주였어요. 결국 혁명이 시작되고 5년 후인 1794년, 부패의 상징이었던 전직 세금 징수원 28명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 사형을 당하는데요. 세 번째 처형자는 라부아지의 장인어른이었고요. 네 번째 처형자가 바로 라부아지였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자신은 그저 과학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장은 공화국은 과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50세의 라부아지에는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마는데요. 당시 수학자 라그랑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머리를 베는 건 한순간이지만 저런 똑똑한 머리를 만드는 건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 너무 맞는 말이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지프 프리스틀리의 인생도 드라마틱했습니다. 특히 말년은 똑같이 비극적이었는데요. 1791년엔 시민이 폭도가 되어 프리스틀리의 집을 다 부수고 태워버립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우선 프리스틀리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권력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왕이 있었던 영국에선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집을 공격당한 거죠. 며칠 후 프리스틀리는 폭동 주동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들은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한 철학적 실험 도구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연구 결과가 담긴 원고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다시는 복구하지 못합니다. 결국 프리스틀리는 60대였던 1794년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른 후라 프리스틀리를 크게 환영했죠. 하지만 미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아들이 병으로 떠나고 아내마저도 차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프리스틀리는 죽기 전까지도 플로지스톤 가설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끝내 플로지스톤의 원리를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1세에 타양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참 안타까운 점은 프리스틀리가 플로지스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산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프리스틀리를 딸을 인정하지 않은 현대화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부르든 간에 프리스틀리는 평생 책을 100권이 넘게 펴냈고요. 과학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은 겸허하고 청빈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죠.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라부아지에가 승자이고 프리스틀리가 패자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부아지의 이론도 오류가 많았어요. 그중에 결정적인 오류는 산소가 산성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산 중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산인 염산만 봐도 산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플로지스톤 가설도 폐기되긴 했지만 상당히 쓸모있는 가설이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하석 석좌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플로지스톤 가설이 살아남았다면 전자나 화학 포텐셜이라는 개념이 훨씬 빨리 발견됐을 수도 있다. 전자는 산소가 발견되고 100년도 더 넘게 지나서 발견되는데요. 실제로 플로지스톤은 이 전자가 가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된 이론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조지프 프리스틀리와 앙투안 라부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출신도 경제력도 외모도 너무 달랐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누가 진짜 산소의 발견자냐가 아닙니다. 과학에선 발견을 먼저 했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꼭 과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발견은 눈앞에 있던 걸 다르게 보는 순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진화의 현재와 미래, 찰스 다윈과 유전자 가위를 발명한 과학자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도였습니다.